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말을 좀 빨리 할게요. 아, 자,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 데이터의 가치를 거래하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데이터 페더레이션이라는 걸 쓰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요거 뭐 이렇게 한 페이지씩 탁탁 넘어가는 핫키가 없나? 데이터 가치 산정에 대한 얘기하고 페더레이션 얘기하고 그리고 기대 효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자, 우선 데이터 가치 산정의 필요성을 좀 보면 이 화면이 한 페이지씩 안 넘어가요. 이거 혹시 풀 스크린 옵션이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아, 가치 산정이 어려운 이유가 우선 왜 이게 필요하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는 데이터 서비스 제공자가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원천 데이터 생산자에게는 어떤 혜택을 주고 싶어도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이것이 데이터 주권 문제도 있고, 근데 그러려면 가치를 평가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게 필요한 이유는 앞으로 데이터 산업이 점점 커질 텐데 이런 장치가 없다면 발전할 수가 없겠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데이터 가치 평가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를 제가 네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첫째는 주관성이죠. 내 데이터는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내 생각이고, 이걸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전혀 값어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관성이 강한 것이 반영될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의 품질을 포괄적인 의미로 품질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 전통적으로 통신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따지죠. 데이터가 얼마나 깨끗하냐, 뭐 일관성이 있느냐, 뭐 최신 정보냐, 뭐 사이즈가 크냐, 별칙치가 있느냐. 근데 이런 거 가지고는 그 가치를 평가하기가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에서 말하는 품질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가 뭐를 그 가치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약합니다. 데이터가 오류가 많더라도 가치 있는 데이터가 있고 아무리 깨끗한 데이터라도 쓸모없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미래 가치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전혀 쓸모없는 데이터인데 그 누가 가져다가 잘 가공했더니 엄청난 가격이 나왔다. 그러면 그걸 지금 내가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잠재 가치를 알 수 없다는 것. 마지막으로 정책적인 것도 계속 바뀌죠.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좀 풀리는 부분도 있고 또 더 강화되는 부분도 있고 또 데이터의 주권, 이게 네 건지 내 건지 하는 것도 좀 모호하지만 나중에 다시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또 윤리적인 기준도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 미래의 정책적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이 데이터를 많은 돈을 주고 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크게 보면 네 가지가 있는 겁니다. 주관성, 품질, 미래, 정책의 변화를 미리 반영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이 어느 하나도 풀 수 있는 명확한 답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좀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데 첫 가장 키워드는 뭐냐면 우리가 뭔가 물건을 팔 때는 가격이 정해져야 되는데 미리 정한 가격표를 생각할 수 없다. 그러면 차라리 그 포기하고 좀 다른 방법을 접근해 보자. 그 다른 방법을 네 가지를 다시 제가 써봤어요. 그 주관적인 것은 어차피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 객관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절대적인 가격, 얘는 10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이렇게 절대적인 가격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상대적인 평가를 하자.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만큼 모였는데 그 중에 내 데이터가 기여한 게 뭐 3%다, 5%다. 이건 좀 쉽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가격이 아니라 상대적인 가격, 그리고 주관적으로 원하는 가격이 아니라 좀 객관적인 평가 방법. 이게 이제 첫 번째 요구 사항이고, 두 번째는 품질은 정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활용 목적에 따라서 품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자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금 정하지 말고 미래에 사용될 때 정하자는 거죠. 네 번째도 현재 정책 기준이 아니라
사용될 때 정책으로 하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현재가 아니라 미래 정하자는 거고 상대적인 값을 구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해결하는 방안으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데이터가 실제로 활용돼서 어떤 가치를 만들었을 때 내 데이터가 여기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컨트리뷰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끌고 가자 하는 거고 우리가 데이터를 자꾸 모으고 융합하자고 하는 목적은 어디인가 분석하고 또는 인공지능 모델의 입력으로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가격을 매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분석이 됐을 때를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분석이 안 되고 그냥 쌓아두기만 하는 것으로 가격을 매기는 것은 해당 사항이 아닌 거죠. 그리고 상대적인 평가를 한다는 것. 그리고 보상 체계를 생각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을 매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내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제안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방법이 데이터 페더레이션인데, 그러니까 연합학습을 쓰자는 건데, 제가 용어를 좀 바꿨어요. 뭐냐면, 연합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알고리즘을 지칭하는 거고, 얘는 데이터를 서로 이제 공유 활용에 대한 다른 용어입니다. 우리가 공유 활용 그러면 자꾸 데이터를 준다고 생각을 해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데이터를 주는 게 아니고, 연합해서 써보자 하는 개념으로 데이터 페더레이션을 용어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페더레이트 러닝이 이거의 기본 기술이니까 간단히 설명하면 연합학습은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리 데이터를 가명화, 비실명화 이를 하더라도 또는 이제 또는 암호화를 해서 무슨 그 동형 암호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제가 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풀리더라도 뭐 6개월 후에 풀릴 수도 있고 5년 후에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대형 사고가 나죠. 데이터가 다 나가 있는데 비실명화된 게 실명화돼 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다들 주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합학습 방법은 그 밑에 써 있는 것처럼 각 클라이언트가 학습에서 얻은 로컬 모델의 파라미터만 공유하는 거죠. 그러면 이 파라미터를 취합한 서버가 글로벌 모델을 향상하고 글로벌 모델을 다시 클라이언트로 보내서 파인 튜닝을 하는 방식을 하자. 굉장히 깔끔한 방식입니다. 실제로 많이 쓰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구글이 만들어서 쓰고 있죠. 개념은 이런 겁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로컬 머신이 로컬 데이터로 트레이닝을 하고 파라미터를 이제 그라디언트라고 보통 부르니까 그게 이제 서버로 가고 서버에서 얘를 글로벌 모델을 만들어서 글로벌 모델을 내려보내면 다시 로컬 모델은 자기 데이터로 다시 한번 학습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성능이 좋다는 것이 이거는 이미 입증이 됐어요. 최근에 그 네이처 같은 데 논문을 보면 논문이 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방식에 대해서는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구글이 G보드를 만든 이후에 미국은 의료 진단 치료 쪽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중심이 돼서 클라라라는 프로젝트를 2019년부터 해서 주로 영상 데이터 갖고, 왜냐면 영상 데이터가 가장 쉬우니까 흉부 엑스레이 갖고 시작을 했는데 영상 데이터는 어느 병원이나 다 똑같은 포맷으로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코로나19에서도 이거를 이제 활용을 하는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자, 미국은 의료 쪽으로 많이 진도 나가고 있고 유럽은 여기 멜로디라고 해서 머신러닝 레저 오케스트레이션 포 드러그 디스커버리라고 해서 멜로디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주로 제약사들이 참여를 해요. 그래서 유럽에 IMI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이 제약사들이 반신반의하고 참여를 다 하지 않았어요. 근데 중간에 모든 제약사라는 게 큰 제약사들이 19개가 전부 다 참여를 해서 끝났습니다. 작년에 끝났고 그래서 여기서 한 게 뭐냐면 새로운 신약 물질 후보를 찾는데 각 제약사가 실험한 데이터가 제한적이니 그 경쟁사 데이터도 좀 커닝하자는 거죠. 근데 데이터는 안 주니까 이런 화합물이 이런 단백질하고 얼마나 잘 결합하는지 하는 실험을 너희가 한 게 있으니 그거를 이용하면 조금 더 각자 도움을 받겠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합의를 하고 이제 참여를 해서 이제 약력학이라고 부르는데 여튼 그 약을 만드는 데 필요한 실험을 다른 회사가 만든 실험 결과를 활용하는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 엔비디아도 후원했고, 여기 이제 KU 로이벤이라고 해야 되나? 여튼 이런 대학도 참여했고, 여러 그 제약사들과 유럽에 있는 기관들이 참여해서 한 사례가 있고, 여기 쓰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중국이 이 분야에 가장 앞서 있습니다. 중국은 그 위뱅크라고 하는 큰 은행 그룹이 있는데, 금융 데이터도 바깥으로 못 나가는 아주 민감한 데이터죠. 그런데 우리가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 평가하려면 이 사람이 그 금융기관에서는 어땠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못 주니까 똑같이 연합학습을 통해서 데이터는 가져오지 않고, 자, 이런 패턴이 있는 사람의 신용도가 얼마일지 하는 것을 서로 보자 하는 겁니다. 응용 분야는 굉장히 넓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세계 그 오딧 그, 그 감사기관들이 모인 행사에 가서 한번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 국제적으로 그 자금 세탁하고 그 검은 돈 거래하는 거를 찾으려면 그 은행에 돈이 어떻게 왔다 갔다 했는지 하는 패턴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어느 국가가 자기네 금융기관 데이터를 다른 나라한테 주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그 국제기관 간에도 그 데이터는 못 주지만 그 학습된 능력은 공유하는 그런 걸 하자고 이제 제가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아직 실행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분야는 많다는 거고. 여기 한 가지 예를 말씀드렸고, 요 FDD라는 용어는 이거 제가 만든 용어인데, 한 3년 전부터 요 용어를 만들어서 지금 이걸 이제 과제화하고 있어요. 연합해서 약을 개발하는데, 새로운 약을 만들거나 어떤 그 바이오마커라고 그 어떤 질병이 나타나는 증상을 찾거나 이 동반 진단하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각자 자기 데이터로 하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이 데이터는 맨 밑에 있는 것처럼 로컬 데이터로 놔두고 로컬 모델을 만들고, 중간에 보면 웨이트 쉐어링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가중치만 공유를 하면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모델은 뭐 특정 단백질과 특정 그 결합을 잘하는 걸 찾는데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모델에서는 똑같은 그 하위 모델을 이용을 해서 다른 목적.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멀티태스크라고 하는데, 그 멀티태스크를 하기 위한 모델을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모델을 만들고 한 기관의 데이터밖에 못 쓰는 거를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만드는 중간 모델을 쉐어링할 수 있는 구조로 가져가자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연합학습 장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데이터를 외부로 보내지 않아서 개인정보가 뭐 완벽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유리합니다. 완벽하지 않다고 하는 거는 하도 해킹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없어도 여러 가지 그 프루브 정보를 날려보면 여기 특정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같은 걸 알아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해킹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데이터는 못 보내지만 그 웨이트가 바뀌는 걸 보고 이 추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환자가 저 병원에 있나 없나 이런 거. 뭐 그런 해킹은 있지만 그거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고, 데이터가 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합니다. 파라미터만 공유를 하면. 이게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는 각 클라이언트가 설령 데이터를 준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데이터의 전처리와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부담이 있죠. 그걸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서로. 그러니까 서로 모든 데이터를 다 준다 하더라도 엄청난 리소스가 필요하죠. 안 그래도 된다는 게 두 번째 장점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연합학습 모델의 성능이 거의 글로벌 모델하고 거의 똑같고 심지어는 더 좋기도 합니다. 혹시 머신러닝 공부해 본 사람은 데이터를 다 모아서 디시전 트리 하나 만드는 것보다 데이터를 조금씩 주고 랜덤 포레스트 만드는 게 성능이 더 좋죠. 그것처럼 차라리 데이터를 조금씩 나눠서 모델을 따로 만들어서 앙상블을 취하는 게 성능이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것처럼 어떤 논문에 보면 오히려 연합학습을 하면 한 개의 모델을 만드는 것보다 성능이 더 좋다는 그런 논문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연합학습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누군가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을 때 이 성능 측정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필요한데 어, 이 테스트할 데이터를 어디 가서 구해올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는 현장 검증을 바로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합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데이터로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Federated Evaluation이라고 합니다. 연합 검증이라고 하는데, 연합 검증이 된다는 것은 모델을 발굴하는 데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새로 만든 벤처 회사가 아주 좋은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 회사가 유명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검증을 받을 기회가 주어지질 않아요. 하지만 여기 와서는 그 검증을 쉽게 받을 수 있고 또는 이렇게 해서 우수한 모델이라고 채택이 되면 솔루션 배포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면 얘는 솔루션 배포가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우수한 모델을 채택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 모델을 채택을 해서 그 모델을 각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주기만 하면 즉시 그 디플로이먼트, 배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점이 많죠. 그래서 이러한 장점들이 있으니까 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연합학습이 데이터 공유 활용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현실적인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현재 동형 암호로 풀자고 많이 연구를 하는데 잘 안 되죠. 안 되는 이유는 계산량도 많고 나중에 암호 풀리면 어떡할 거냐 하는 두려움 때문에 암호화된 데이터라도 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데이터 페더레이션을 이용한 가치 산정을 좀 말씀드리면 여기 가정이 필요해요. 우리가 웹 3.0에서는 모든 데이터의 가치를 산정하자고 하는 건데 저는 그건 아니고 그런 경우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데이터를 혼자 쓰는 경우는 가치를 평가할 수 없어요. 이거는 여러 기관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섞어서 사용할 때에만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 머신러닝은 이 다양한 데이터를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이 분야는 점점 커질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동종 업계가 아니라도 우리는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이렇게 다이버시티라고 하죠. 다양성이 높은 데이터를 가지면 전에는 못 찾던 문제를 찾는 일이 꽤 많기 때문에 이것은 분야는 점점 이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두 번째, 우리는 가치를 평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여도를 평가한다고 생각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값이 아니고 모델 성능 향상에 전에는 예를 들면 에큐러시가 0.9였는데 0.93이 됐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이득을 봤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얻은 베네핏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떤 기관이 됐든 기업이 됐든. 그러면 그거에 몇 퍼센트가 기여했는지를만 평가하면 되지 않느냐는 거죠. 직접 액수는 계산하지 못하지만 이게 상대적인 평가를 하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벌은 돈이 100만 원이면 그 기여도에 따라서 돈을 나눠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제가 처음에 제시한 네 가지 문제를 어느 정도 풀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첫째,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평가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 데이터가 어디인가에 가서 데이터 분석, 뭐 대표적으로는 머신러닝 모델에 쓰였을 때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지는 것이고 두 번째, 동적인 품질 기준이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정하는 게 아니라 머신러닝 모델의 성능이 개선된 시점에 그리고 여러분 머신러닝 해본 사람 알지만 데이터의 가치는 오로지 뭘로 평가하는 거냐면 성능이 개선된 걸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예를 넣었더니 예측 능력이 올라갔거나 하면 그게 좋은 데이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품질 기준을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해결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세 번째, 생성된 시점이 아니라 당연히 분석이 돼서 활용된 시점이니까 미래의 가치가 반영이 될 것이고 정책 변화도 미래에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지면서 가치 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서비스가 이루어지려면 그때 어떤 프라이버시 정책이나 그런 이제 그 어떤 규제 같은 거를 따라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래 시점에 정책을 반영한 형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니까 앞에 처음에 제가 제시했던 네 가지 문제를 꽤 풀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대 효과를 이제 두 개를 제가 썼는데 지금 연합학습이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고 뭐 IBM 그다음에 뭐 지금 이름 바뀌었지만 페이스북 또 엔비디아 이런 구글이 전부 솔루션을 내놨어요.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엔진을 만들어 놨는데 그 그런 기업들이 엔진을 만든 이유는 뭔가 괜찮으니까 만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네 혼자는 쓰는데 아무도 이걸 가져다 쓰는 기업이 별로 없어요. 그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FL이 좋은 거는 알겠지만 참여를 못 하겠다. 왜 그러냐면
내 데이터를 좋은 거에 대한 평가와 보상 체계가 없는데 내가 왜 주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것보다도 남이 잘 되는 게 더 싫은 거야. 그러니까 내 데이터를 줘서 제가 내 데이터로 뭔가 좋아지는 게 배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뭔가 확실한 평가를 해주지 않으면 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부나 관리기관에서도 우리가 어떤 데이터 공유 사업을 하라고 하면 했다고 말은 하는데 얼마나 잘했는지 하는 걸 평가할 방법이 없는데 우리가 이런 방식을 쓰게 되면 정확히 채점을 할 수가 있죠. 어, 당신네는 정말 좋은 데이터를 기여했다. 서로 병원 간에도 그 데이터 중심 병원 사업을 수백억씩 들여서 하지만 병원이 데이터 밖으로 나간 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병원이 데이터를 밖으로 줄 수가 없죠. 그냥 그 돈 받아서 장비 사고 표준화하는 데 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지원을 차별화할 수 있다는 거죠. 지원을 차별화한다는 거는 정말 얼마나 그 좋은 데이터를 이 피델리티 러닝에 그 쓸 수 있게 내놨는지 하는 걸 평가할 수 있다면 정부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 세 번째로 이 제가 데이터 보유자라고 표현했는데 데이터 오너라고 보통 합니다. 데이터 오너는 뭐냐면 중간 데이터 사업자를 말해요. 개인이 사업하는 사람은 없죠. 누군가 이 개인 데이터가 어딘가 가 있습니다. 그게 뭐 네이버에도 가 있고 또 우리 학교에도 가 있고 또 각종 포털사에도 가 있고 은행에도 가 있는데 그 데이터 오너들이 데이터를 쓰는데 제한이 됐고 보상을 해주고 싶어도 방법이 없었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된 거예요. 자, 너희가 예를 들면 5개 병원이 참여해서 수업자 굉장히 좋아졌고 그렇게 해서 혜택을 1억을 더 벌었다. 그럼 5개 병원이 나눠 갈 수가 있는 거고 또는 정부가 지원금을 줬어. 야, 너희가 일을 잘했으니 너희한테 100억을 주겠다. 그럼 100억을 지금은 다 똑같이 나눠 가졌어요. 그러지 말고 좋은 데이터를 많이 내는 데는 더 많이 가져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런 그 판단 기준이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 오너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두 번째는 개발자들, 그 개발자를 솔루션 프로바이더라고 하죠. 솔루션 프로바이더들이 특히 이런 그 데이터를 꺼내볼 수 없는 조직에는 평가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좋은 논문 쓰거나 이렇게 광고를 잘하면 잘하는 줄 알지. 그 솔루션을 특정한 기관이나 기업에 쓰려면 서로 MOU도 맺고 상당히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죠. 그래서 새로운 개발된 모델을 실시간으로 현장 검증하는 게 가능해지죠. 내가 좋은 모델을 만들면 이 플랫폼에 가지고 들어오면 금방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이 만든 모델이 정말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가능하고 그래서 우수한 솔루션의 발굴하고 배포가 수월해진다는 사실은 제가 볼 때 이게 가장 큰 장점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페더레이티드 이벨리션이라고 해서 페더레이티드 러닝은 자기 데이터를 트레이닝에 쓰기까지 허용하는 걸 페더레이티드 러닝이라고 하고 자기 데이터를 테스트에만 쓰게 해주는 거를 페더레이티드 이벨리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페더레이티드 이벨리션은 훨씬 수월한 거죠. 왜냐면 내 데이터를 남한테 주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페더레이티드 러닝을 하게 되면 트레이닝과 테스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주 어, 발전 가능성이 있는 어프로치라고 생각을 해요. 자, 마지막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어요. 자, 다 듣고 보면 좋아 보이는데 아직 어떤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냐면 연합학습을 돌릴 수 있는 솔루션들은 나와 있어요. 조사해 보니까 한 10대까지쯤 됩니다. 그거를 거의 다 써봤는데 다 문제가 많아요. 하지만 그래도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뭐가 없냐면 아직 모델 향상 기여도를 평가하는 기술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나와 있는데 프랙티컬하게 돌아가려면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죠. 공정해야 되고 안정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객관적이어야 되고 누구나 그걸 이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또 기여도라는 게 약간 모호한 게 내가 남한테는 도움을 줬지만 나는 도움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남한테는 별로 도움을 안 줬는데 여기 참여함으로써 나는 엄청나게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진 거랑 남이 좋아진 거랑은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논문에서는 글로벌 모델 향상도만 따지는데 사실은 로컬 모델 향상이 궁극적인 목적이죠.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기 기관의 서비스가 개선돼야지 남 좋은 일만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등등의 문제가 아직 얽혀 있어서 그 평가라는 것이 아직 명확한
그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표준화라는 게 필요하죠. 우리 항상 모든 일을 할 때에는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아직 이런 거에 대한 표준화는 없습니다. 두 번째, 제가 그냥 편의상 2단계 구조라고 표현했는데 클라이언트가 개인 지금 연합학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각자 자기 디바이스로 참여하는 것을 디바이스 레벨이라고 부르고 기관이 참여하는 것을 인스티튜트 레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관 수준, 디바이스 수준인데 아까 구글이 만든 G보드는 디바이스 레벨이죠. 지금 삼성도 여기 하는 그 연구를 해서 그 캠브리지 대학에다가 그 디바이스 레벨에 페더레이트 러닝하는 그 센터를 하나 만들어 놨을 정도예요. 삼성은 이제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니까. 자, 그런데 디바이스 레벨이라면 개인이 참여하니까 뭔가 청구할 수 있을 거예요. 야, 당신 내가 내 데이터 가지고 무슨 서비스 개선, 무슨 뭐 당뇨병 예측을 썼으니까 돈 내놔. 뭐 쉽지는 않지만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이제 한 달에 10,000원씩이라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클라이언트가 기관인 경우는 기관이 통째로 하나의 클라이언트가 되기 때문에 기관 단위로 평가가 이루어지지 그 안에 있는 개인 단위로 평가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2단계의 평가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관인 경우에는 기관의 기여도를 먼저 계산을 하고 개인별로는 그 기관에 참여한 어떤 데이터의 크기라든지 어떤 통상적인 품질 기준을 가지고 다시 나눠 갖는 이런 2단계의 정산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2단계 구조를 할 때에는 더더욱이 그 중간에 있는 데이터 오너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줘야 됩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하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남아있는 숙제네. 숙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 가지 성능이나 안정성, 뭐 참여 방법 이런 거는 일반적인 연구고 좀 아직 연구가 잘 안 돼 있는 부분이 이 두 가지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 지금 하시는 웹 3.0이 아마 제일 관련된 내용이 이것이 아닐까 해서 이것을 해결할 과제로 했습니다. 제가 발표는 한 30분 정도 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많으시죠? 제가 저기 그 원래 저기 다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저기 뭐야 우리 김하정 교수를 먼저 소개를 하고 저희 세미나 시작했어야 되는데 소개도 안 하고 해가지고 그 소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질문 2개 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김하정 교수님이 우리 저기 저랑 경력이 비슷해 서울대하고 카이스트 나오셨고요. 지금 강원대 교수로 지금 올해 재직하고 우리나라의 제약 분야에다가 머신러닝을 올리는 거를 실제로 최초로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컨트리뷰션 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우리 김하정 교수님 설명을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웹 3.0 토론하는데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자 그러니까 내가 2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소유권에 대한 부분에 자기의 소유권.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어떤 개인의 어떤 개인 정보를 갖다가 어떤 측정을 하거나 그러면 분명히 그게 환자 건데 소유는 의사 선생님이 소유하고 병원이 소유하죠. 그러면 그 자산의 소유권에 대하나 나중에 그걸 갖다가 어떤 등록을 해가지고 거래하거나 판매를 할 때 거래에 대한 대가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원 소유자하고 실제 소유자가 틀리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의학 분야만이 아니라 모든 디지털 자산이 생성을 할 때 레코딩하는 기기를 갖다가 제공하는 곳이 사실은 모두 소유를 다 실질적으로 하는 건 맞거든요. 근데 그 실질 소유자는 개인이거나 어떤 특정한 건물이거나 그림이거나 이러거든요. 틀리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기억하세요? 네네.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병원에서 주든 뭐를 하든 그걸 가지고 거래를 했을 때 생산성이 나오는 것이 전제가 돼야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거래를 해가지고 누구는 얼마큼 이득 보고 또 모아가지고 또 거래해서 이득을 보고 그랬으면 처음에는 그 거래의 대가가 별로 좋지 않았다가 어떤 경우에는 거기에 딱 아다리가 맞으면 저기 그 생산성이 확 올라가거든. 돈을 왕창 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대가를 갖다가 페어하게 나눠줘야 이놈의 생태계가 돌아가는데 그 두 가지 두 번째 그러니까 리오드에 대한 배분을 이 의료 쪽은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인지 그거에 대해서 뭐 대답은 못 하시더라도 인사이트를 좀 주십시오. 그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게. 대답을 뭐 나름대로 해볼게요. 자, 그 문제는 의료 쪽이 아닌 그냥 쉽게 말하면 네이버를 생각해도 똑같습니다. 네이버 같은 데가
그 개인의 어떤 그 검색 정보를 가지고 다른 데다가 판매하는 걸 아시죠? 또 통신사가 판매합니다. 우리 허락 없이 꽤 비싼 돈을 받고 팔아요. 소위 말하면 그 이제 통신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트래픽 정보를 팔죠.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것이 이제 음성화된 걸 양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양성화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파는 것 자체가 자기네도 찜찜하기 때문에 공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또 5억에 팔고 누구한테 또 10억에 팔고 그래요. 그때마다 이제 상대를 봐가면서 가격 협상을 한단 말이죠. 지자체가 요구하면 좀 싸게 팔고 딴 기업이 요구하면 좀 비싸게 팔고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자, 그 문제를 푸는 거는 이제 저는 단계적으로 봐야 된다고 하네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공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성적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뭘 요구하고 싶어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시각이고, 이렇게 질문한 거에 답을 하자면, 뭐 내가 답이라기보다는 내 생각을 하면, 이거의 소유권은 병원에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면 그거에 진단은 의사가 했으니까. 온 건 환자지만, 거기가 제가 의무 기록 쓴 거는 의사가 썼죠. 또 병원에서 사진도 찍었고 하니까, 그 소유권이라고 표현을 해서는 좀 안 된다고 보여지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아니,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런 단어보다도 병원이, 아까 내가 이제 쉽게 네이버 같은 걸 예를 들었는데, 아니, 가장 많은 게 통신사니까, 그 데이터를 수집한 기관이 이걸로, 아까는 구체적인 예를 들은 거예요. 누구한테 팔았단 말이에요. 그걸 음성적인 게 아니라 양성화 시켜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서비스 개선이 됐던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기면, 그거를 이제 양성화해서, 예를 들면 이것 때문에 총 10억을 벌었다고 치면, 그 데이터를 그 처음에 보내온 사람들한테 포션을 나눌 수 있다는, 거기까지만 일단 하는 겁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 실체가 보여지고, 그게 수치화되고, 눈에 보여지면, 그 다음에 개인이 받는 건 전 따로 계약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걸 한꺼번에 풀려고 그러지 말고, 지금은 누가 얼마 벌었고 어떻게 했는지를 아예 모르는 깜깜이 무소식이니까 협상할 건덕지가 없는 것이고, 그게 드러나고 나면 너희가 이걸로 10억을 벌었네. 그러면 예를 들면 거기에 참여한 병원의 환자들이 이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가 공짜로 번 게 아니라 우리 데이터 갖고 했으니 너희가 번 돈의 20%는 환자한테 줘라 하는 법을 따로 만들면 그 다음에 나눌 수 있는 문제예요. 이 두 개를 동시에 풀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 2번에 대한 같은 답이 되는 거예요. 거래에 개인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저는 어렵다고 보고, 거래라기보단 그렇게 해서 생긴 가치를 정량화할 수 있는 것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눈에 보이면 30%는 소비자한테 줘라 라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돈을 나눠 가지면 되는 거죠. 자, 예, 더 들어가야 되는 게 이게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그 병원하고 의사가 소유하는 게 맞는데 어떤 환자가 거기에 하는데 왜 내 데이터를 가지고 너네들 비즈니스 썼느냐고 그래 클레임을 걸면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거는 일단 제가 오늘 이제 발표의 범위 바뀐데 그냥 간단히 답을 드리면, 제가 아는 걸 말씀드리면, 소유권이라는 단어 가지고는 저희가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그 어떻게 써요? 데이터를 생산한 거는 병원이고 의사인 겁니다. 얘를 이제 거기까지만 좁혀보면 이거는 소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개인 보호. 개인의 정보를 썼으니까 좀 이익을 나눠 갖자 하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야지, 그 그렇지. 데이터는 내 거다라고 정답. 하면 정답. 이거는 이제 다른 단어가 필요해야지. 리워드만 주면 개인이 클레임하지 그러니까 않을 거예요. 그거는 소유권이 아니라 원천 데이터가 나한테서 나갔으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를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음. 너희가 앞으로 번 돈을 정량화하자. 30%는 그 환자한테 좀 줘라. 이건 이제 다른 어프로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 배분에 대한 문제가 원래 이 오픈 소스 진영들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개발한 솔루션을 알고 그냥 쓰라 그래요. 음. 그냥 쓰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짜야. 근데 조금 있다가 돈이 되기 시작하면 야 그때 가서 생각이 바뀌는 거야. 야 돈 많이 벌었네. 100억 벌었네. 그땐 나눠줘야 되겠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항상 모든 데이터들이 그 계열이건 처음에는 그 실제로 그 결정적인 알고리즘이나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돈을 많이 못 벌다가 시간 지나면 팍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다시 이익 배분을 할 건지 그러니까 제약 데이터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 그걸 제가 여기서 실은 말씀을 드린 셈이 뭐냐면 참 우리는 지금 자꾸 데이터의 가치를 데이터가 최초에 생산됐을 때 자꾸 초점을 맞춰주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저는 당연히 그거는 못 정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당연히 데이터가 팍 터졌을 때 산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불이 아니라 구글제일 수밖에 그래, 없다. 그 질서를 잡아줘야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러려면 지금 말씀드린 것이 모든 문제를 풀 수는 없지만 이것이 한 반 정도는 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데이터를 자꾸 찾는 이유는 머신러닝 모델을 돌리려고 자꾸 하는 거니까. 그래서 머신러닝에 걸리는 거는 여기에 이제 엮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머신러닝을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상대적인 기여도를 평가하면 나중에 터졌을 때 평가하는 게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지. 우리 웹삼정의 연구회가 사실은 그 새로운 거래 질서의 어떤 기준 그리고 저기 상응하는 대가를 혼자 다 먹지 말고 그 기여자한테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나눠 먹자. 이것이 기본인데 여기가 이제 좀 약간 이 제약이나 의료 쪽에 델리케이트한 부분이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면 누군가 칼 들고 오니까. 그러니까 이 방식은 개인정보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렇지. 지난번에 몇 번 그 키스티 세미나에서 했는데 그 무슨 법률 자문회사들이 와서 이런 거 연구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거를 스터디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연합학습에서 파라미터 보내는 거는 개인정보에 위축되지 않는다고 이미 결론이 나와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는 이제 처음부터 피해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저 실제로 그 저기 피해 간다 하더라도 실제로 누군지 AA를 돌리면 그게 아니, 그러니까, 최중일인지 누군지 정확하게 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다 근데 털리는 거니까. 그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디바이스 레벨 그 모델에서는 그럴 수가 있어. 그 개인들이 하나하나 전부 보내기 때문에. 근데 인스티튜트 레벨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를 하면 뭐 노벨상감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말로는 나와 있지만 거기서 개인정보를 뽑아간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약간의 암호화를 덧붙이면 그거 훨씬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제 그 문제는 제가 볼 때 문제가 안 됩니다. 저기 웨비나 보시면요. 거기에 그 저기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광기 씨가 질문한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을 잠깐만 여기 클릭해서 보세요, 한번. 어디서 볼 수 있어요? 화면 한번. 채팅. 채팅. 채팅에. 채팅에. Q&A나 채팅에 질문이 페이드리스 러닝의 평가 보상을 체계로 지원하기 채팅이 여기 위해서 있구나. 블록체인과 융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고 대답하시라는데. 네. 어느 분이 질문하셨나요? 질문자 이름은? 이광기 씨, 우리 제가 삼성에 계시던 분이에요. 오케이. 네. 자,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것은 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군가 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정말 네가 제대로 하는지 나한테 알려줘라. 그 트랙, 소위 말하면 내 데이터가 들어감으로써 기여됐다는 것을 기록을 남겨달라고 해서 블록체인을 씁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풀었다기보다는 블록체인을 써서 좀 투명하게 관리했다는 차원이니까 이제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을 도입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약간 초점이 좀 약간 다른 게 블록체인이 얘를 주도하는 기술이라기보다는 블록체인이 있음으로써 좀 더 믿음이 가게 하는 수준인 것이죠.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해결했다기보다는 블록체인을 하니까 안심하고 들어와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거를 뭐 역경매를 하자는 아이디어도 있고 또 그거를 통해서 거기서 코인을 만들자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이제 그냥 뭐 재미로 하는 얘기고 근데 그건 제가 볼 때 아니고 감용할 필요 없는 거죠. 스트리트 러닝을 하면 데이터가 밖으로 어차피 안 나오기 때문에 로컬하게 돌리니까 감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비실명화 그 디노이징을 하면 안 되는 게 의료 쪽 데이터는 노이즈를 섞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데이터를 줘도 잘 맞추기 어려운 게 생물학 쪽인데 거기다 노이즈까지 섞어버리면 성능이 푹 떨어지기 때문에 그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거는 그렇게 뭐 노이즈를 섞거나 그렇게 하는 것 가지고는 성능이 떨어져서 안 되죠. 음. 지금 문제점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페더레이트 러닝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정의를 하신 거하고 그렇게 정의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거는 페더레이트 러닝을 썼기 때문에 문제점이라고 얘기한 게 그냥 자연스럽게 다 풀린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제 페더레이티드 드럭 디스커버리를 얘기하셨는데 여기서 지금 저희가 궁금한 것이 이 해결해야 될 과제에 그냥 정리가 그냥 이렇게 딱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궁금한 거는 어떻게 기여도를 평가할 건가 네. 그런 좀 구체적인 거 하고 네. 그다음에 이 기여도를 산정하는 방법이 어떻게 처리가 이게 가능한가 이게 네. 이제 궁금한데 네. 지금 앞에 약간의 정리를 하신 거는 페더레이티드 드럭 디스커버리의 웨이트 쉐어링 쪽에 가보면은 요걸 이제 가중치를 공유를 해가지고 약간 평가를 한다 이렇게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좀 가능할런지 네. 이런 거 한번 네. 저희가 저게 가능하겠다 하는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네. 줄 수 있나요? 네. 기여도에 대한 리워드. 네. 그거를 간단히 이제 말씀드릴게요. 2012년인가 누가 그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셰넌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뭘로 노벨상을 받았냐면 그 게임 이론으로 받았습니다. 이게 약간 게임 이론 게임이랑 똑같지. 게임 이론하는 사람들이 여기 참여해요. 뭐냐면 내가 참여해서 다 같이 좋아지는데 내가 기여한 건 없느냐는 건데 이게 답이 명쾌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가장 무식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씩 전부 넣었다 뺐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데이터를 넣었을 때 전체적인 점수 향상과 내 걸 뺐을 때 향상을 모든 부분 집합의 경우를 다 돌려서 그러면 내가 기여한 정도 계산할 수 있죠. 그럼 계산량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납니다. 그 가입자 하나를 그렇게 하면 넣고 골치 뺀 아프고 게임 이론을 가지고 서로 이긴 놈이 다 먹기 그렇죠. 이렇게 해도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이제 브루트포스 가장 무식한 방법은 그렇게 하면 돼요. 내 거를 들어갔을 때와 안 들어갔을 때 모든 경우의 수에 항상 주는데 그거를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걔를 줄이기 위해서 그 어떤 변화가 있을 때만 이 계산한다든지 아니면은 아까 제가 잠깐 학생들하고 확 돈을 벌 얘기했는데 때. 그 기여도라고 하는 게 기여도도 사실은 두 가지 기여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남을 좋게 해준 것도 기여지만 내가 좋아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 두 내가 개 좋아야지. 사이에 어떤 컴프로마이즈에 대한 기준이 아직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막연하게 기여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리고 기여도를 평가하는데 또 머신러닝을 쓰려고 사람들이 고민해요. 그거를 전부 로직으로 만들기 힘드니까 그렇지. 그 기여도 평가하는 거를 머신러닝인데 우리가 머신러닝을 돌리려면 학습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직 학습 데이터가 없어요. 이제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가 없어도 하려면 이제 다른 방법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기본적인 철학은 이겁니다. 특정 클라이언트 데이터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출발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시간을 좀 스킵한다든지 그 중요한 때만 업데이트 한다든지 또는 그 방식 자체를 그 기여도 측정 방식 자체를 머신러닝으로 학습시킨다든지 이런 접근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주 조금씩 논문에만 있는 거지 아직 제대로 솔루션. 여러분 이제 사업을 많이 해보셨겠지만 사업화에 쓰이는 기술은 많은 여러 연구 중에 몇 가지만 사업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 복잡한 기술이 사업화되는 건 오히려 거꾸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필요한 거냐면 돌아가는 걸 보여주는 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돌아가는 것. 그리고 질문이 또 들어왔는데. 질문 있어? 질문을 좀 보고 넘어갈게요. 개인 데이터 거래. 당근 마켓이에요. 당근. 저거 우리 지난번에 게임하면서 데이터 유출을 말씀. 그런데 머신러닝이냐? 요거는 제가 처음에 그 가정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이 조건에 맞는 경우에만 먹혀 들어가는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이 뭐냐면 뭔가 데이터를 누군가 가져다가 분석에 쓴다는 가정이 하나 필요하고 개인일 수도 있겠으나 보통 개인보다는 그 중간 단계 데이터 보유 기관이 이걸 대행해 주는 경우를 예를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이 자기 데이터를 어디 보내서 머신러닝 시키는 일은 아주 드물죠. 이제 그런 경우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기서 커버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것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는 이렇게만 해도 꽤 할 일이 많고 쓸만한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초점은 거기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마이데이터 사업하는데 마이데이터 사실 그게 약간은 이렇게 맛이 가는 얘기고 마이데이터 여러 개가 모여야 그게 뭔가 비즈니스가 밸류가 나오지 마이데이터 하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데이터를 예를 들면 마이데이터는 개인한테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 머신러닝은 제공할 수 없어. 왜냐면 자기 데이터 다 모으면 머신러닝 모델을 못 만들거든요. 남의 데이터까지 같이 합쳐야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마이 데이터는 이제 초점이 다른 겁니다. 이제 그런 걸로 할 수 있는 재미있는 편리한 서비스는 만들지만 그걸로 다양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 것은 누군가 마이 데이터 위에 또 다른 사업자가 또 하나 더 필요한 거죠. 다음에 오현택 박사가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비즈니스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거를 가지고 박사기를 받았기 때문에 다음번에 오현택 박사 한번 발표시켜야 되겠네. 세 번째 질문. 질문 있어요? 자, 로컬 그레디언트 네. 파라메타. 파람이 이용하여 뭐를 찾아내는 알고리즘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컬 그라디언트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개인 정보를 찾아낸다는 거죠? 여기 지금 찾아내는 알고리즘에 대한 질문을 더 하셔야 되겠는데 정일영 교수님 질문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정일영 교수님 개인 데이터, 원래 데이터를 찾아낸다 이 소리거든요. 딥러닝으로 무엇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이에요? 이건 그냥 질문이라기보다 코멘트 하신 것 같아요. 정일영 교수님 그 마스킹 하나 시킨다고. 그래서 지금 영상이 안 나와서 지금 뭐 제가 이걸로 추정을 해보면 주로 이런 내용들은 그 디바이스 레벨 페드릭 런닝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디바이스 레벨은 누구나 들어오는 걸 가정하는 건데 인스티튜트 레벨은 누구나 들어오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거는 허락된 기관만 들어오니까 어느 기관이 작심하고 해킹하는 기관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초점은 대체로 인스티튜트 레벨에 좀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게 좀 더 시장이 크고 개인 디바이스로 하는 것은 저희 구글이나 삼성 같은 데나 하지 다른 데가 할 일은 그렇죠. 앞에 좀 넘어가가지고 구조 있는 게 맞나? 저는 뭐 지역적인 좀 물어보면 돼서 그런데 구조라고 하면 이거요? 제한하는 구조. 제한한 구조요? 페더레이터 드랍 디스커. 웨이트 쉐어링 나오는. 네. 저기 아무리 페더레이트 러닝을 쓴다고 해도 저기 하이라키가 저렇게 있고 막 레벨이 많고 어디가 데이터가 모이는 서버가 있고 이런 게 많다는 거는 결국은 유저 데이터 프라이버시가 새 나갈 가능성이 0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하면은 일단 프라이버시 메저라는 걸 좀 정의를 해가지고 이런 구조 하에서도 프라이버시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는 걸 뭔가 정량적인 지표로서 보여주는 노력은 좀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걸 해도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비율이 뭐 10% 이내밖에 안 된다든지 이런 걸 뭔가 확인시켜주는 이런 것들이 노력이 여기 좀 추가돼야 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매저는 뭐 힘들겠죠. 힘들지만 자주에 찾아내는 노력이 없으면 이거 뭐 하려고 하느냐고 자꾸 시비 걸 수 있기 때문에 말로만 해가지고는 설득이 안 될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니까 그거만 조금 보완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우리 웹 3.0하고 연결하면은 그 리워드 문제인데 그 멀티 에이전트 리인포스먼트 러닝 이런 데서 보면 멀티 에이전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놈들이 어떤 놈은 모르고 있는 놈도 있고 열심히 일하는 놈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MARL에서도 조차 그 리워드를 어떻게 적절하게 쉐어 분배할 건지 하는 게 공부가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내가 보기엔 여기 FL에다가 더하기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하면은 더 이게 빵빵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 리워드를 어떻게 쉐어링 하는 데다가 리인포스먼트 러닝 알고리즘을 잘 개발하는 걸 넣으면은 이게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양방향으로 뭔가 빵빵한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걸 한번 추가하는 거를 이 학생한테 시켜가지고 하든지. 맞습니다. 요 그림은 이제 그런 것까지 포함된 요거 그림은 보면은 아니니까. 딱 그렇게 네. 하는 게 맞을 거거든요. 그러네. 예, 그건 무슨 말씀인지.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머신러닝 알고리즘 많이 연구하는데 사실 리워드 펑션을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리워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사실은 가장 크리티컬하거든요. 우리 고혜수 박사 질문 뭔가 하셨을 텐데.
채팅창에 한번 질문 한번 보세요. 저기 뭐 질문 나왔다. 그러니까 저희 리오드만 고민하고 계시는 우리 고혜수 박사 질문하셨을 텐데. 요거는 아까 제가 답을 했죠. 여간 개인 데이터 거래를 주로 다룬다고 했는데 개인 데이터는 제가 끝에 말씀드린 것처럼 2단계로 갈 수밖에 없다. 데이터 오너를 거쳐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개인은 그렇게 하기도 너무 복잡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데이터 오너의 역할이 좀 뭔가 분명하게 이제 범위를 정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얘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너가 혼자 먹지 말고 너희한테 속한 그 개인한테도 보상하라는 걸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죠. 이광기 박사가 질문한 게 있어요. 그전 거 K 멜로디. 아까 김하준 교수님 질문? 얘기한 거. 내 못 봤나? 그 바로 위에 거 여기 고혜수 있구나. 박사 위에 거. 뭐 대답 네만 하면 될 것 같은데. K 멜로디라는 용어는 이제 과기부가 이 용어를 쓰기로 했고 이 기획 과제를 제가 책임자로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유럽의 멜로디하고 당연히 다릅니다. 저는 이 용어를 실은 반대했어요. K 멜로디가 뭐냐? 그러니까 K 멜로디 말도 안 되는. 이게 뭐냐면 FPGA 유럽이 나갔다 멜로디라는 거를 했으니 한국형 멜로디를 하자고 과기부가 이 제목을 들고 왔어요. 해줄 수 있냐고 그래서 기획과제를 했는데 내용은 이거를 해달라고 하는데 복지부하고 좀 다른 이름을 쓰고 싶으니까 이 용어를 들고 온 거고 그래서 K 멜로디라고 해서 안에 제가 뭐라고 써주냐면 유럽은 제약사 하나하나가 엄청난 데이터를 이미 갖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제약사가 그렇게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런 이제 블록버스터라고 하는데 그런 거 돈이 많이 드니까 한국은 이제 어프로치가 좀 다른데 앞으로는 하고 싶지만 지금까지의 어프로치는 물량 공세를 해야만 그중에 뭐 하나라도 튀어나오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AI를 이용해서 좀 덜해도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다는 이제 가능성을 가지니까 접근을 달리해야 되는 거죠. 여튼 그런 것도 다르고 한국은 이제 한국적인 것은 여기는 잘 보시면 유럽은 제약사끼리만 연합을 했어요. 제약사끼리만. 근데 한국은 제약사끼리가 아니라 약간 수직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연구소도 있고 뭐 화학연구도 여러 개 병원도 있으니까 있고. 이렇게 이제 수직적으로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유럽식으로는 우리나라 못합니다. 거기는 우리나라하고 보스턴 어때? 보스턴. 어? 보스턴. 우리나라 보스턴 따라가려고 그러던데. 그쪽이 사실은 뭐 더 잘하죠. 근데 그쪽은 그러니까 미국 사람과 유럽 사람들은 철학이 많이 다르잖아요. 유럽 사람들은 뭔가 이제 철학 밑에 싹 모이는 게 잘 되니까 모여서 했고 미국은 민경이 아마 거기가 있을까? 열심히 이해관계를 따져볼 텐데 미국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혼자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미국에 있는 제약 기업들은 굳이 협력이 뭐 필요하냐? 우리 혼자 해도 되는데 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질문 더 있으세요? 질문도 없으시면 우리 김하준 교수님한테 박수. 이거 다 녹화되니까 나중에 보십시오. 그다음에 다음번에 강의는요. 다음 달에는 우리 웹3.0의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를 우리 고혜수 박사님이 그동안 고민했던 걸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이게 말데이터를 갖다 전공했던 우리 오현태 박사님을 세미나를 초빙을 해야 되겠네. 보니까. 그럼 오늘은 이번 달은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